안녕하세요. 저는 사마휘군의 여영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뭐 다 끝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코이카 일을 한 지가 한 1년 3개월 남짓 됐는데 그동안 저희가 겪었던 일,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어떤 문제가 됐던 사항들 그거 위주로 좀 현장감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한 35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간 협력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PDM입니다. 그래서 PDM에 맞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PDM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원이 들어가죠. 그 재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게 지금 회계의 키입니다. 그리고 사업 예산은 뭐 8대2, 9대1 이미 여기 오신 분들은 내년도 사업을 하기로 선정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재원을 어떻게 쓸 거냐? 그 전체 금액을 뭐 알아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세목별로 잘라서 어떤 PDM을 달성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큰 항목이 직접 사업비랑 간접 사업비. 이런 그대로입니다.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거. 그 사업을 뒤에서 지원하기 위한 간접 사업비. 그리고 직접 사업비에서 세목이 되는 거는 인건비. 사람이 투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인건비를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 활동비, 현지 역량 강화를 위해 소요되는 교육 및 강사비 이런 게 이제 사업 활동비. 그다음에 건축 및 기자재 지원비. 특성에 따라 가지고 건축이 없을 수도 있지만 건축과 기자재 지원하는 게 있고 또 해외에서 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이동하는 비용 뭐가 필요합니까? 여비가 필요하잖아요. 통상적으로 상식적인 어떤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주 인력 체제비 거기에 계속 오랜 시간 머무시는 분들을 위한 체제비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여비에 들어가 있지가 않고 별도의 독립적인 항목으로 좀 올라와 있어요. 아까도 뭐 혈액형과 같이 구분 관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예산 항목이다. 이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운영 경비, 현장에 또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뭐 차량을 운영해야 되니까 재반 경비가 필요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간접 사업비는 지급 이행 보험 증권. 코이카 입장에서는 민간이랑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려고 그러면 어떤 보험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험료를 지금 편성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 관리비, 해외 사업이다 보니까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 변수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일반 관리가 편성이 돼야 된다. 그리고 대학은 대학 간접비, 대학은 간접비가 없으면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서울대 산학협력대에서 오신 것 같은데 대학은 간접비 편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뭐라 그럴까요? 얼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서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염두에 두고 내가 돈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계속 강조되는 게 어떤 계약을 할 때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거는 경쟁 입찰, 그다음에 100만 원 이상 하는 거는 비교 견적이 필요하다. 중요한 얘기 이제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코이카가 스폰서를 하지만 코이카가 굉장히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이 상시적으로 계속 지금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안이 나왔을 때 그걸 협의를 해야 되고 그 협의 과정이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임의대로 진행을 하시면 나중에 일이 꼬여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사항, 덜 중요한 거는 통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문 통보입니다. 전화 통보가 아니고 공문 통보. 그리고 이게 사업 운영 안내서에 있는 내용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으셨을 텐데 그거에 굉장히 세부적인 규정들을 이렇게 좀 중요한 것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사업 운영 안내서 읽어보셔도 되는데 놓치기 쉬운 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인력이 바뀔 수 있잖아요. 당초에 투입된 인력이 요즘 퇴사도 많고 하다 보면 바뀔 수 있을 때 그때도 승인이 필요한 거죠. 사람이 바뀌었다고 임의의 사람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었을 경우엔 승인이 필요한 거고 또 상주 인력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장기간 투입되시는 분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바뀌면 그것도 역시 승인이 필요한 거고 또 이제 상주 인력은 현지에서 이제 일식 이걸 지급받는데
그분이 파견국 내에서 국내 출정하실 수 있거든요. 그때 그 국내 여비로 일식비를 지급받는 거는 이중이다. 아까 이중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여기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주인력 예산이 그 상주인력 그 체제비를 일반 관리비로 이렇게 묻어서 쓸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상주인력 체제비가 전용이 불가하다는 원칙을 위배하는 거기 때문에 상주인력 체제비는 상주인력 체제비 한도 내에서 써야 되고, 더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거지 일반 관리비를 이렇게 묻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일반 관리비로 가능한 항목이 뭔지 이거는 보시면 됩니다. 주로 공공요금 같은 게 일반 관리비 편성이 되고, 사업 예산이 모자라서 부득이하게 그 초과되는 경우에 그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거지, 이거를 어떤 사업 수행 기간의 간접비, 모든 간접비를 다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현물이 있잖아요. 현물로 편성하신 기관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파트너 분담금은 아까 9대1, 8대2 한도 내에서 쓰실 수 있는데, 현물로 편성했을 때는 그 세 가지 항목, 인건비, 물품, 부동산인데 그때 어떻게 편성해서 써야 되는 건지 뭐 주의사항을 지금 담은 겁니다. 인건비 현물이 가장 많죠. 그러면 인건비 현물이라는 얘기는 코이카 사업의 재원이 아닌 그 기관 자체 재원으로 월 급여를 받으시는 분을 투입했을 때 그게 현물 인건비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100% 투입을 초과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이미 다른 사업에서 보조금으로 혹은 뭐 사업비로 인건비를 보전받으시는 분은 그 기관이 이분 인건비를 부담할 그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받았으니까요. 근데 그분을 여기 이 코이카 이 사업에 넣으시면 그거는 그 기관이 자체적으로 부담한 그 현물 인건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굳이 넣으시려고 그러면 50%만 지원 받으시는 분 중에 그 기관이 자체 자금으로 50% 급여를 줬으면 그 받으시는 부분만 여기 넣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보시면 되겠고, 또 임차료를 현지에서 임차료를 면제받고 우리가 그 사업을 한다,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면제받는 임차료의 어떤 가치를 평가를 해서 현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팔이랑 지금 탄자니아가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지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귀국을 해야 된다. 그때 코이카가 어떤 그 경비를 지원할 것인지 그 얘기입니다. 극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 일비, 식비, 특수지 가산금은 현지에 안 계시니까 집행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한국에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집행 안 하는 거고, 항공료 당연히 한국에 들어오시려고 그 집행을 해드려야 되죠. 그리고 인건비를 계속 일을 하시면 이것도 인건비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쓴 거고, 다만 그 상주인력 체제비 그 현장에 안 계신 경우에는 이거는 집행이 불가능하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쉬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예. 그리고 사업 운영 안내서 이제 정산을 하다 보시면 이미 여기 오신 분들이 한번 정산을 하신 분도 있고 뭐 처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회계법인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이거 정산 보고서, 지급대장, 총괄 명세서, 그다음에 이거를 뒷받침하고 있는 지출결의서, 최종 예산,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거에 입각해가지고 예산 대비 돈을 올바르게 썼는지를 보는 거가 되겠고요. 그 상주인력 체제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출입국 증명, 그분이 거기 계시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또 출입국 증명은 사업기간 전체적으로 조회를 해서 주셔야 되지, 이거를 월별로 끊어서 준다거나 한다 그러면 중간에 비는 기간 동안 그분이 어디 계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상주인력 체제비에 대한 출입국 증명은 전체 기간을 조회한다. 다 조회할 수 있습니다. 뭐 1년 조회할 수, 2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기간 조회된 걸 주셔야지 이중 어떤 그 요청을 받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정산 절차, 이건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소통을 하게 되죠. 저희는 이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플로우나 이메일로 주로 플로우가 되겠죠. 자료를 오면 저희가 보고 이제 소통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축하려고 그러면, 이 기간을 단축하려고 그러면 어떤 질의응답이 왔을 때 빨리빨리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플로우를 저도 많이 써봤는데 이게 1대1로 하는 대면하는 이메일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들어와서 한 사람이 얘기하면 거기 방에 들어오신 분이 다 보는 거기 때문에
회의를 하면 그렇잖아요. 누가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 건지 아닌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회계법인한테 메일을 보낸다 그러면 회계법인 담당자 멘션을 꼭 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그걸 놓치지 않고 하지. 그냥 댓글을 올리면 워낙 많은 과제랑 많은 분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놓치고 시간이 가는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적으로 그걸 느낀 건데 멘션을 꼭 해주셔야지 그 담당자가 확인하고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좀 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돈을 이제 다 쓰시면 돈을 이제 쓰시고 사업이 종료가 되면요. 돈을 다 쓰시는 기간이 거의 없어요. 돈이 남아요. 지금 그게 참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다 쓰셔가지고 이자만 반납하는 기간 한 번도 못 봤어요. 돈이 적게는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몇천만 원이 돈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남았을 경우에 어떻게 그거를 코이크 반납할 건가에 대한 어떤 약속입니다. 당연하겠죠. 9대1로 지금 재원이 투입됐다. 그럼 남은 돈 중에 90%는 코이크한테 반납하고 10%는 기관으로 이제 귀속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예외 조건이 불인정 금액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불인정 사례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따가. 그래서 불인정 금액이 발생했으니 이건 안부 안 한다. 불인정이 발생하면 무조건 코이카 반납액이 포함이 된다. 그리고 체재비를 다 못 썼어요, 본의 아니게. 다 창조 체재 못 썼다 그러면 그것도 반납을 해야 되는 거지 안분을 하지 않는다. 그게 특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는 안분하는 겁니다. 돈을 같이 섞어서 쓰신 걸로 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양식이 지금 올해 2025년 최종 정산 양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 예산이랑 상주인력 체제비 예산 분리를 했거든요. 그 혈액형이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은데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가지고 집행률이나 이런 게 확인이 되고, 과거에 상주인력 체제비를 분리 관리 안 했을 경우에는 이 금액이 반납할 금액입니다. 130만 원 정도를 거기까지 반납하면 되는데 상주인력 체제비를 분리해 봤더니 돈을 한 50만 원만큼 적게 썼어요. 남았어요, 돈이. 그러면 이거는 안분하는 거 다 반납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불인정 금액이 있는 걸로 사례를 넣었는데 불인정 금액도 여기는 안분이 돼 있지만 실제로 반납하는 건 안분 안 했잖아요. 예,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불인정 금액이랑 상주인력을 제외한 이자, 기타 금액은 안분을 해서 전체 금액이 130만 원이 아니라 136만 7천 원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상주인력 체제비 잔액이 있으면 반납액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상주인력 체제비 예산이 없다 혹은 다 썼다 그러면 똑같은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주인력 체제비는 대한민국 국적자만 된다. 현지에 계신 외국인 또 현지에 계신 교포한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신 분이 현재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거고, 주거비가 아닌 일비와 식비, 주거비는 별도의 다른 거다. 그러니까 주거비는 거기 계신 뭐 숙소나 이런 거를 장기 임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일비 식비만 되는 거고, 또 감액이 돼야 된다. 처음 30일은 100%가 편성되지만 그 다음 30일은 80%, 그 다음 30일은 70%. 제가 이걸 보면서 일식비는 사실은 매일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 식사를 하시는 비용인데 이걸 왜 감액을 했을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가시면 좀 여러 가지 좀 어수선하고 좀 정리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거고, 이게 좀 안정화되면 표준화되니까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코이크가 워낙 이 과거에 사업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가, 뭐 저렇게 추정합니다. 아무튼 감액을 적용해야 된다. 감액을 안 하시면 불인정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3급 급수별로 체재비를 받을 수 있는 단가가 있는데 2025년은 무조건 3급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특수지 가산금도 연결이 되는데 특수지 가산금을 어떤 회사가 2급으로 넣는 경우가 있어요. 2급으로 넣으면 특수지 가산금이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2급 그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템플릿, 아까 그 말씀하신 그 템플릿에는 무조건 3급으로 넣어야지 특수지 가산금이 되는 겁니다. 산출이 되는 겁니다. 그거 실무적으로 좀 하나 나왔었어요. 예. 그다음에 돈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 뭐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관리 안 하시면 나중에 이거 감당 못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이거 차근차근 정리를 잘 해 나가셔야 되고 회계 담당자를 꼭 지정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나중에 뭐 회계 경험이 없으신 분이 이거 하시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현지 그 외국인 그 회계 담당 직원을 고용하는 게 맞아요. 그 부분이 자기들 장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 거지. 한국 분이 거기 가가지고 그 나라의 어떤 증빙을 보고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회계 직원을 채용하고 하는 데를 좀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쓰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래야지 이게 원활하게 가지. 그러면 일이 막힙니다. 그래서 여기 또 설명드릴 거는 원칙이 통장에서 돈 나간 것만 했으면 좋겠다. 통장에서 신용카드랑 계좌이체 한다고 하면 누구한테 돈이 나갔는지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투명하게 되는데 부득이 이제 뭐 현금으로 써야 되는 경우 거기서 카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개도국에 벽지로 들어갔을 경우에 카드도 안 되고 뭐 상점도 사업주 등록이 없는 뭐 이런 데 경우에는 현금을 해야 되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통장을 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을 지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INGO라는 것도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그 INGO는 월드와이드한 조직이 있어요. 지금 뭐 월드비전도 있고 뭐 굉장히 한 메이저가 있는데 그분들은 한국에서 그 파트너 부담금 조달하는 게 현지에서 바로 조달을 해요. 예, 그러면 한국에서 조달을 하면 이거를 환전을 하고 송금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송금하는 과정이 필요 없잖아요. 이미 외화니까. 그랬을 경우에 환율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건 고시환율. 예. 그리고 환율을 적용하기가 애매할 때는 고시환율입니다. 그리고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환전이 좀 안 된대요. 정치 상황이 불안정해가지고 그때도 고시환율로 하는 걸로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애매할 때는 고시환율로 가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자 거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해가지고 불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특수관계자가 뭡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랑 거래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뭐 검수 과정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어떤 거품이 껴가지고 돈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쓰이지 않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복잡하죠. 이거를 제가 슬라이드에 담을 때 이걸 하나하나 큰 글자로 뽑아가지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냥 단순 캡처를 했는데 보시면 이게 국내 국외로 구분이 돼 있잖아요. 코이카 자료에 워낙 오랜 동안 이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정리된 자료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돼 있고 여기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만 보시면 좋겠는데요. 해외에서는 아직도 수표를 씁니다. 개도국 같은 경우 수표라는 게 수표를 발행하고 수표 들고 있는 사람이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찾아가는 건데 이거 수표 발행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은행에서 결제가 돼야지 돈이 나간 거지. 수표 발행을 하면 그 들고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사업 끝나고 다 지나간 다음에 뭐 2, 3개월 후에 은행에 가서 바꿔가지고 자기가 가져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표 발행만 갖고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나라 그 당좌 계좌 수표가 결제되는 당좌 예금이 있는데 그 결제에서 수표가 빠져나간 게 있지 확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수표를 쓰는 나라에서는. 그리고 우리나라 아까 강사료도 있고 자문비도 있는데 이건 한국에 계신 분이 현지에 가서 강연을 하거나 어떤 자문을 했어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가지고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소득세 면세점이 12만 기타 소득은 12만 5천 원 미만이 아니라 이하다. 요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간이영수증, 백지영수증 요거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 세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현지에서. 간이영수증이나 백지영수증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 뭐 문방구 영수증은 더 이상 이제 증빙으로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공단으로 주면 자기가 금액 쓰고 적여 막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정이 안 되고 해외에서는 뭐 부득이 인정하는 건데 여기 단서가 그 영수증이 1년 보로가 인쇄되어 있어야 된다. 인쇄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 영수증을 발행하는 사람이 정식으로 관리를 하고 그 나라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간이영수증이 되는 거고 그게 수규리 돼 있다. 그러면 저 증빙력이 더 떨어지는 거죠. 백지영수증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 인쇄할 수 있는 영수증이 없을 경우에는 백지영수증이 되는 건데 백지영수증은 원래 3만 원까지만 되는데 여기 예외적인 조항을 달았기 때문에 이걸 읽어보시면 20만 원까지는 백지영수증을 쓸 수 있는데 넘어가면 백지영수증 전체가 불인정이 되는 겁니다. 25만 원 썼다고 5만 원만 불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25만 원 전체가 불인정이 된다. 이것도
이것도 지금 갖추기가 어렵다. 현금 지급증으로 가는 거죠. 제일 밑에 증빙력이 떨어지는 거로 볼 수 있는데 부득이하게 지금 해야 되는 게 현금 지급증입니다. 돈 받은 사람이 자기 이름 쓰고 서명하고 누가 받았는지 자기 주민등록증 첨부하는 거. 이것도 사례 보여드릴게요. 여기 요 세 가지로 지금 현지 증빙을 가름하고 카드 쓰고 거기 계좌 이체했다 그러면 뭐 누가 뭐라고 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 사업 운영 안내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지금 다 읽어드리고 시간도 없고 지루하시니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다 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이 단가 기준을 준용해서 돈 쓰시면 되는 거고, 차량 월 1,500불, 일 100불 한도 내에서 차량 렌트할 때 쓰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회의 참석비 15만 원, 회의 수당, 식대가 아닙니다. 회의 15만 원, 그다음에 자문비는 건별 25만 원 한도 내에서 편성하셔가지고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게 간이 영수증인데 여기 인쇄가 돼 있죠? 예, 그 인쇄가 돼 있으면 이거 간이 영수증이기 때문에 증빙이 갖춰지면 뭐 금액 상관없이 인정이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인쇄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거 백지 영수증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여기 현금을 받은 사람이 누가 받았고 자기 이제 아이디 이거를 올리면 되는 거고, 여기보다 더 떨어지는 증빙력 여기 보시면 잘 읽어보시면 이제 그 사무실에서 뭐 청소하시고 이러시는 분들한테 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뱅크 어카운트가 없어요. 그냥 현찰로 그냥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일용직이죠. 그 나라 일용직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바우처를 만드시고 그 사람 승인을 받으면 서명을 받으면 인정이 된다.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아프리카 지역에서 어떤 증빙이 올라왔는데 형식은 인보이스예요. 근데 다 글로 쓰셨어요. 처음부터. 근데 이게 가만 보면 필체가 한국 사람 필체는 아니래 가지고 어느 정도 했는데 너무 이게 그 증빙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렵겠다. 그래서 실제로 현금 지급증으로 교체해라 그래서 현금증을 교체해 가지고 인정이 된 거예요. 보시면 되고, 요 사진은 왜 넣냐면 이 영수증을 보면 이게 블랭크 양식인데 코이카드 이름도 있고 그 현지 그 사업 수행 기간 이름도 있어요. 그러니까 블랭크 양식인데 이 무슨 차량을 수리하고 지금 이분이 서명을 하는 건데 수리비를 청구하는 건데 기관은 사진을 찍었어요. 이 영수증을 기관이 자체적으로 쓴 게 아니라 현지인이 직접 쓴 거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사진까지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특이해가지고 넣은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여기 기관에서는 회계법인이 이거 진짜 쓴 거 맞으세요? 이런 질문을 받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여기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시는 기관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인상이 깊어가지고 제가 넣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현지에 이제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을 하다 보면 이제 많으신 분들이 옵니다. 뭐 학생도 오고 거기 농민도 오고 이러는데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어떤 교통 수단 같은 게 지금 퍼디엠이 되는데 퍼디엠을 받았는지 이제 서명을 받은 거 이렇게 지금 만들어주고 계시거든요. 이걸 아마 그 현지에 계신 분이 하셔야 돼요. 이거 한국 분이 하셔가지고 그 사람도 소통하면서 하기 쉽지가 않아요. 전부 다 현지인이 한 겁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현지인 회계 연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또 2천만 원 넘어갔을 경우에는 복수견적, 이게 복수견적 분석하는 거예요. 컴퓨테이티브 비드잖아요. 그래서 A, B, C 업체 중에서 어느 업체를 선정했는지 내시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거는 그 중남미 증빙입니다. 중남미 과제도 있는데 거기는 이제 굉장히 그 나라에서 쓰는 이제 표준 양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양식에 상호 같은 걸 넣고 여기도 지금 인쇄가 돼 있으니까 이제 간이 영수증이 될 것 같은데 서로 또 돈을 수수 받으신 분의 서명을 하시면 증빙으로 인정이 된다. 뭐 사례입니다. 네, 시간이 지금 계속 흐르고 있는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예. 자, 환율. 이거 지금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뭐 1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사례를 다 설명을 못 드리고 환율을 왜 적용하느냐. 예산이 원화로 편성이 됐고 반납액도 원화로 되는데 돈은 외화로 쓰잖아요. 그러면 그거 외화를 얼마 썼는지 계산하기 위해서 환율이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근데 환율을 돈 쓸 때마다 다 한다 그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를 환율 하나로 좀 단순화할 수 없느냐. 그게 가중평균 환율이에요. 그 환전을 근데 가중이니까 그 환전을 많이 한 금액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높게 두고 그 환율을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가중치를 낮게 둬가지고 하나의 환율로 적용하자. 그럼 쉽게 갈 거 아니냐.
그래서 하는 거고, 송금 환율은 실제 환율이랑 마찬가지인데, 10,000불을 송금했다 그럼 10,000불 다 쓸 때까지 10,000불 환율을 그대로 쓰는 거고, 그다음에 5,000불을 송금했다 그러면 5,000불 송금을 이렇게 선입선출법으로 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환율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송금 10번 했다 그러면 환율이 10개가 되는 거예요. 복잡하죠. 그리고 월 평균 환율은 너무 복잡하다. 이것도 우리는 그냥 은행에서 고시되는 거 1월달 환율 평균 쓰겠다. 이것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사업 수행이면 저는 월 평균 환율을 선택합니다. 이게 가장 편하니까.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자, 이거가 나오면 이제 다 힘들어 하시는데 이거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양식이 과거부터 쭉 내려온 양식이고, 이 그 수입 지출이란 얘기가 통장에 있는 내용을 모두 적는 게 아니라 중요한 금액, 코이카 분담금, 근데 파트너 분담금이 들어오고 그게 어떻게 현재로 송금이 됐는지 그걸 적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이자는 반납하셔야 되거든요. 못 쓰기 때문에 그거를 기재해 주시는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통장이랑 잔액이 안 맞아요, 당연히. 통장에는 그거 말고도 돈 쓴 게 많잖아요. 그거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송금 실적을 다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숫자 6,700만 원이 이 금액으로 환전이 된 걸 맞는지를 확인하려고 이런 걸 내셔야 되는 거예요. 외국환 계산서. 숫자가 다 일치를 합니다. 예. 그리고 달러로 이제 환전한 환율이랑 또 달러를 다시 그 나라 우간다 실링으로 환전한 환율을 곱하면 그 나라 환율 대비 원화 환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해가지고 그 송금 환율을 적용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환전이 두 번 돼 있으니까. 한 번 되면 US 달러 쓰면 되는데 다시 현직으로 환전을 했기 때문에 이걸 곱해가지고 써야 되는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이제 해보시면 이제 질문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송금이 된다 그러면 이게 송금이 되면 무조건 구좌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해외로 송금하는데 뭐 현찰로 송금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통장에 이게 찍혀야 되는 겁니다.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저기 빠졌고 이런 게 사례로 올린 겁니다. 자, 가중평균 환율은 실적을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벌 3번이나 송금이 됐으니까 이걸 넣는데 그 원화 대비 환율이 144억밖에 안 되는, 이상하잖아요. 왜 낮냐면 가중치가 낮기 때문에 전체 그 환율에 미치는 효과가 얘는 144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밑에는 금액이 크니까 1,000원 정도 효과가 나서 전체 US 달러 환율의 가중평균 아니야 1,300원 정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것도 그 US 달러로 환전한 거랑 현지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현지화로 환전한 거랑 일치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직접 아까 얘기했죠. ING에서 바로 그 조달한 거 여기 보면 US 달러로 조달했는데 환율이 없으니까 이미 US 달러가 됐으니까 이거 고시 환율을 넣은 거예요. 또 현지화해서 조달했다. 그러면 현지화 대비 US 달러도 고시 환율이 다 뜨거든요. 하나은행에 들어가면 전 세계에 다 떠요. 그래서 그거를 하시면 되고 이것도 고시 환율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하시면 된다. 복잡하죠. 네. 그리고 월 평균 환율 가장 간단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달러 대비 현지화 대비 환율 나가지고 이거를 월별 지출액에다 그냥 곱하면 된다.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면 총괄 명세 전체 예산이 얼마고 PDN별로 총괄 예산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집행액이 얼마인지, 그럼 이게 집행 잔액이 나오는 이거를 지금 확인을 하는 겁니다. 회계법인이랑. 그리고 이 집행액에 대한 세부 내역, 장부죠. 그 제너럴 레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장부가 여기 포함이 돼가지고 집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계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어떤 에러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VLOOKUP 함수를 걸어놨어요. 이거는 과거부터 쭉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PDN별로 편성된 항목에 대해서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기 편성이 안 된 거를 돈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산 항목에 써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변경을 하든지 뭐 해야 된다는 얘기죠. 모자라면 또 이렇게 늘려야 되고 내가 쓰고 싶어서 쓰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세부 내역은 지출결에서 증빙 남발을 꼭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회계법인은 이게 주어진 시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보는 거기 때문에 뭐 6개월, 1년 동안 그 계속 현지에서 일하신 분보다 증빙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증빙 번호가 없으면 굉장히 난처합니다. 그래서 증빙 번호를 입력을 해주셔야지 추적이 가능하다. 그리고 증빙 번호를 입력해 주시는 과정에서
어떤 에러 같은 게 사료에 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자가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인력 체재비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봤는데 그 계산되는 날짜가 현지 도착일 그때부터 기산이 되고 귀입일입니다. 이게 한국에 돌아오는 날이 아니라 귀입일.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단계별로 계단식으로 100% 80% 되기 때문에 이게 30일을 25일만 했다. 그러면 그 다음 5일을 따로 넣어야 돼요. 따로 넣어가지고 100%를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걸 하루만 넣어야 되는 거예요. 다 했더니 80%가 딱 하루 남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80% 적용하기 위해서 라인에 하루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30일, 60일 누르면 알아가지고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중간에 휴가도 있고 또 한국에 들어오는 기간도 이게 변수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잘라가지고 넣으셔야 된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내용이죠. 예. 그리고 이 템플릿을 지금 2025년 중간정서 때 내셨는데 어떤 기관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기간 2025년 12월 30일 것까지 지금 넣으셨거든요. 그 이거는 아닌 거죠. 아직 그 예상인데 이거를 정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빼야 되는 거예요. 6월 30일까지 한다 그러면 거기까지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건데 어떤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게 지급대장 금액이랑 또 맞아야 되고요. 특수직 가산금은 나라만 선택하면 얘가 자동 끌고 옵니다. 이거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최소한 3급 이하로 넣으셔야 된다. 2급으로 넣으시면 안 뜨니까 그건 주의를 하셔야 된다. 예. 그리고 상주인력 체제비 예산 여기 있죠. 여기 이게 700만 원 썼고 그 템플릿에 쓴 거랑 금액을 일치하고 일치 안 하는 거 좀 다 맞춥니다. 왜냐하면 이 템플릿이 그냥 자료 집계용이 아니라 검증이거든요. 공식 세팅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나온 값이랑 회사에서 한 값이랑 틀리는 경우가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뭐가 빠뜨렸습니다. 뭐 누락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 검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맞춰야 된다. 자, 불인정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해당이 안 되는 건데 저희가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은 불인정이 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의 그 투입이 그 참여율이 있는데 실제 급여에다 참여율 곱한 금액보다 더 청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더 청구한 금액을 그분 그 참여 인력한테 월급으로 드리겠느냐? 못 드리거든요. 급여명세서는 1년에 한번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이 어디 간 거냐? 예? 그러면 그거는 간접비로 기관에서 흡수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다 반납을 하라고 하고 또 반납하는데 크게 어떤 반발이 없으세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원칙대로 그 사람 실제 급여에 참여율 곱한 금액 한도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주 인력이 이미 일식비를 받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중으로 청구한 거, 뭐 일반 관리비에 묻어놨다는 표현이 그런데 일반 관리 청구한 거 이런 거 이제 불인정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 그 세레모니 같은 걸 합니다. 그 준공식 같은 걸 하는데 그때 현지에서 오신 분한테 어떤 뭐 오피스가 공무원이 되겠죠. 뭐 퍼디엠도 드리고 여러 가지 그 식사도 대접하고 있는데 증빙이 없어요. 실제로 뭐 한 것 같은데 증빙이 없으니까 그 PM님이 자필 내가 돈을 받아서 썼다 이렇게 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좀 곤란하다는 얘기죠. 실제로 거기 최종적으로 그 돈을 받으신 분 서명이 있으셔야 되는데 이게 없은 거고요. 증빙 분실했다고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돈을 안 쓰고 증빙 분실했다고 그러면 다 인정해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빙 분실한 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또 계좌가 안 맞아요.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아까 환율을 아까 가정평균 환율이라 이렇게 이미 정해놓고 쓰잖아요. 그러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그 금액이랑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환차예요. 그래서 통장에 잔액이 남았다 한다 그러면 그거는 환이익이 남은 겁니다. 지금 지출액보다. 그래서 이거는 환이익은 거기까지 반납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인 불명 통장 잔액은. 이게 남았다고 뭐 우리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환율 차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관리비로 청구할 수 없는 걸 청구한 거. 예,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특수관계적 거래. 특수관계적 거래가 있겠느냐 이렇게 보시는데 있었어요. 지금 교육 콘텐츠를 납품했는데
그 회사가 납품한 회사가 이 사업 수행 기관이랑 어떤 특수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회사의 어떤 교육 콘텐츠를 그 납품해서 사업비로 쓴 거죠. 그래서 이게 발견이 돼가지고 불인정 됐고 또 반납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수관계자거래 유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PM이 있는데 회사가 좀 규모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엔지오나 이런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 작은 회사인데 대표님이 월급을 안 받고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현물 인건비로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월급을 안 받고 일을 하니까 오히려 좋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월급을 안 받고 일을 했다 그러면 그게 현물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원천 징수 영수증이나 급여를 받은 증빙이 있어야지 현물이 되는 거지. 내가 선의로 열심히 일을 했다 그렇게 해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월급을 안 받고 일하는데 그게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현물 인건비가 과다 편성된 거다.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전부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거 또 설명드리겠는데 약정 체결이 오늘 지금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전에 쓴 비용을 올리실 수는 없는 겁니다. 약정 체결에 이거 준비하고 뭐 이런 비용을 하고 사람이 고생했기 때문에 미리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또 약정 체결이 늦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썼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서류성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정 체결 이전에 쓰신 비용은 청구하실 수가 없고 또 불인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네, 시간이 많이 흐르는데 한 5분만 더 하고 저는 끝낼게요. 지금 예. 이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체재비를 과다 청구했다는 거예요. 체재비 산출 근거를 내세요. 그랬더니 거기서 계산 이거 우리가 일을 더 계산했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부분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받아낸 겁니다. 지금 잘못 계산했다는 거예요. 사업성 기관에.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을 받는데 이 사업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인건비를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회사 소속이 인건비를 청구하려고 그러면 외부 인건비가 돼야 되고 그 다른 회사 소속 기관장한테 내가 코이카 사업에서 인건비를 받는다고 보고를 해야 되는 건데 보고를 안 하고 한다고 그러면 소위 몰래 이거 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월급 받는 다른 데 근로소속자를 근무하시는 분이 코이카 사업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했겠느냐. 근무는 거기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주말에만 일한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지금 불인정이 된 겁니다. 이걸 하시려고 그러면 기관장이랑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코이카 사업에 하루에 몇 시간 투입한다는 보고를 해가지고 현실화가 돼야 되는 건데 그게 보고가 안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요거는 미승인 예산 초과. 정산을 해봤더니 다 예산이 초과됐어요. 어떤 항목이. 그러니까 불인정이 안 나오려고 예산을 임의대로 집행행위를 마친 겁니다. 그래서 코이카 담당자님이 이제 화를 내셨어요. 왜 내 승인을 안 받고 이거 했느냐. 그래서 다 불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예산은 최종 예산은 굉장히 면밀하게 그걸 다 봅니다. 코이카에서. 그래서 그거에 예산이 초과되면 예산 초과 불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불인정 막기 위해서 자기가 임의대로 조정한 거 이거는 안 된다. 중요한 얘기는 다 드렸어요. 이런 게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불인정에 대한 어떤 근거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거랑 비슷하고요. 이거 빨간색 인건비를 더 청구하고 싶어가지고 일반관리비를 밀어넣는 거 상주율 최저비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예산 초과를 일반관리 청구할 수 있는데 인건비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다 인건비 더 드리고 더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네, 다음 페이지부터 질의응답인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김경은입니다. 네, 저희 질의응답 들어온 내용 관련해서 제가 지금까지 들어온 건 어느 정도 답변을 드리고 보완돼야 될 사항이나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면 또 추가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코이카 상주인력 체재비 예산이 2025년, 26년이 1,300원으로 고정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실제 집행 시 송금 환율로 하라고 하여 예산이 초과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초과로 일반 관리비로 사용해야 하는지요? 라고 문의 주셨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일반 관리비로 보존은 가능하세요. 근데 간혹 일반 관리비를 다 소진하셔도 초과분이 발생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입되시는 인력분들의 인건비를 좀 연간 계산을 미리 해주셔서 좀 이게 부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시면 최초에 365일로 편성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걸 어느 정도 파견 기간 자체는 좀 조정을 해주시거나 이런 좀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견자 체재비 문의드립니다. 체재비는 연차별 기준으로 30, 60, 60일 이상으로 61일 이상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게 아니라 동일 인물의 경우 한 번 파견된 뒤에는 2차년도, 3차년도 할 것 없이 계속 61일 이상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예산서 양식의 체재비를 확인해 보니 2차에서 5차년에도 무조건 30, 60 61일 이상으로 계산되어 문의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이거 정확하게 보신 게 맞고요. 저희가 편성은 무조건 연도별로 끊도록 이렇게 저희가 설정을 해놨어요. 그 이유는 이제 기관에서 파견 인력을 투입하면서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투입 인력이 변경을 계획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런 발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투입 인력이 바뀌었을 때 처음 투입되는 사람한테는 다시 최초로 100%를 선정해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예비비성의 성격을 고려해서 이렇게 연간 편성을 하실 때는 100%로 무조건 첫 시작을 하시고 여기 나온 것대로 실제로 집행하실 때는 최초로 진행하신 30, 60, 61일 이상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5년 파견자가 26년까지 유지를 한다라고 하시면 이제 그분은 26년, 27년 계속해서 이제 동일하게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70%로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재비 지급 시 파견 인력의 9개 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 도착일 다음 날 한국 출국일 만큼 제외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네, 저희 요거는 그 기한을 그 기준을 동일하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현지 도착일부터 귀임일까지로 되는 것처럼 휴가도 휴가 가시는 그걸 반대로 적용을 하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떠나시는 날짜로 하셔서 이제 들어오시는 날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요거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정산 받는 증빙 제출하시면 출입국 그거 제출하실 텐데 말씀하신 대로 네, 그 기준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상주인력 체재비 외에 사업비 집행이 95%입니다. 그럼에도 일반 관리비도 사업비에 포함되나요? 아이고. 네, 그럼 일반 관리비도 사업비에 포함되나요? 상주인력 체재비 부족 시 일반 관리비로 보완하게 되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 일반 관리비 안에 저희 사업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상주인력의 체재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 관리비로 보완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런 환차에 대한 보존이 되는 거고, 네, 그거를 자의적으로 맘대로 뭐 100일을 편성하셨던 거를 자의적으로 뭐 200일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실 수는 없습니다. 네, 당초에 계획하신 것을 좀 준수를 해주셔야 하고 환차손에 대한 것은 일반 관리비로 보존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상 예산을 활용할 때 그 기관 자율 입력 부분의 적은 용도 외에 사용할 때 코이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물론 사업과 직접 연관은 있는 용도입니다. 요거 제가 예시를 보니까 국내 여비를 원래는 초청연수를 오시면 사용하시려는 교통비를 편성을 하셨는데 뭐 다른 공무차 오셨다가 회의 장소에서 숙소로 이동하는 걸로 사용하시려고 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우선 저희가 국내 여비는 그 한국인이 국내에서 사용하시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국외여비 요거는 그 현지 활동비나 이런 비용으로 편성이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미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세세목에 대해서 좀 기관에서 어디까지 자율 전용이 되는 건지 이걸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요거는 만약에 그 세세목에 대한 자율 전용이 간혹 뭐 기자재를 10개를 구매하시기로 하셨는데 추가로 뭐 어떤 활동이 필요해서 5개를 더 추가 구매해야 한다. 그럼 이거 세세목 고쳐서 쓰면 되나요? 이러는데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 저희가 당초 사용하려는 목적과 계획에 맞춰서 이제 집행을 하시고, 만약에 그 외에 추가로 엑스트라 업무에 활용이 된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자율적으로 승인하시는 게 아니라 사업 계획 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상호 확인하신 다음에 집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주 파견 인력 특수지 가산금도 기간별로 산출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요것도 저희 지금 활용하고 계신 엑셀 툴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 입력을 하시면 특수지 가산금까지 다 일괄 계산이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 집행률은 95%에 총 예산은 체재비를 미포함한 금액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1차, 2차로 40%, 95% 이렇게 달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모수랑 집행률 모두 이제 체재비는 제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24년 사업인데 약정 변경하셔서 기편성 체재비를 갖고 계신 곳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편성 체재비를 갖고 계신 곳은 이제 그 내용도 다 제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주 인력 지원비 중 건강검진 비용도 집행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건강검진비도 포함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요거는 네, 요거는 저희 예산 편성하신 그 안내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아예 항목이. 요거 확인하셔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항목이 지금 아마 저희가 26년 운영 지침을 지금 개정을 하고 있고, 25년 동안은 저희가 공모 안내서로 먼저 1차적으로 개정을 했던 내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역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자료 한번 다시 보고 나중에 최종 배포 드릴 때 최종 내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파견 인력이 2025년 9월 1일자로 파견되었으나 국가 사정으로 일시 귀국을 했습니다. 네, 이후 재파견을 했으나 12월 31일까지 실제 파견 일수가 3개월 미만인데 이걸 국외 여비를 처리해야 하나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이분이 연장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금액으로 국외여비가 편성이 안 돼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거는 체재비로 집행을 하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이분이 중간에 어느 정도 일시귀국을 했었는지, 현재 날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진행 중인 사업이니 이거는 사업 담당자랑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복 수혜 금지 원칙 안내 감사합니다. 다만 파견 인력이 주재국 내 사업 모니터링 출장 시 숙박비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숙박비와 모니터링 출장용 숙박비는 목적과 활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포함될 필요가 있고, 중복 수혜의 목적이 아니기에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투입률에 상관없이 상주하시는 경우는 전부 다 이걸 지원을 하는 걸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투입률이 뭐 30%, 50% 하고 이제 타 사업 때문에 뭐 수도에서 거주하셔야 된다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안전 약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거주하셔야 되는 지역을 사업 현장으로 지정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모니터링을 하시는데 출장 비용이 발생할 정도의 비용이 든다라는 건 사실 기관에서 이제 어디로 선정을 하셨는지에 따라 다른 부분이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중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속해서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체재비를 지원받는 분께서는 현지에서 다시 출장을 가시는데 추가로 지급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편성된 체재비를 전액 소진하고 환율이 급격히 올라서 부족한 부분을 일반 관리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시간에 이제 보완이 안 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 부분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일반 관리비와 직접 사업비 간에 이제 전용은 불가한 게 맞고요. 지금 질의 주신 대로 환차손에 대해서 일반 관리비를 활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지금 질문 주신 것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체재비가 부족할 경우 일반 관리비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동일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은 추가 필요분에 대해서는 일반 관리비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 돈을 활용해서 이제 막 자율적으로 파견 기간을 늘리시거나 하시는 건 불가합니다. 네, 이거 공모 설명의 기준으로 안내 주셨는데 이제 저희 안내가 조정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네, 요거는 저희가 반영을 해서 배포 다시 하도록 하겠고요. 운영 지침도 곧 저희가 안내 배포드릴 예정이니까 그때도 일괄적으로 반영돼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도 동일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일반 관리비 보충이 안 된다라는 건 이제 전용은 안 된다라는 거고 환차손에 대한 보조는 가능하십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정정을 계속해서 안내드려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사업하는 멤버가 국내 거주 외국인이어도 상주 인력 못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이 질문을 보면서 지금 자리에서 이제 영주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영주권과 저희 국적을 갖고 있는 거는 좀 명확하게 다릅니다. 저희가 체재비를 지원하는 이런 목적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의 이런 일자리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영주권을 갖고 있다고 하셔도 요거는 좀 지원이 불가합니다. 네, 상주 인력이 국외 휴가를 다녀온 이후에 체재비는 현지 출국일, 입국일을 포함하는 건가요? 네, 요것도 아까 질의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말씀드리면서 계속 헷갈리는 것 같아서 저희가 서면으로 다시 명료하게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주 인력 체재비 지급은 12월 30일이 넘는데 넘어가도 되나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잠시만요. 네, 요거는 네, 원인 행위가 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상관없이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내년 거를 올해 걸로 미리 줘도 되냐라고 문의 주시는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사업지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이카 사업 관련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반 관리비에서 지출될 예정인데요. PM, PAO 등이 워크숍에 참가하는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한 식비, 숙박비 등 워크숍 비용을 포함하는 경우 중복이 된다고 보아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 모든 어떤 활동이든 간에 중복으로 지급은 네, 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일반 관리비에서 지급이 되던 국외 여비가 지급이 되던 네, 요거는 지급이 안 되는 겁니다. 네, 회계사님께서 체재비가 사업비로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부족 시 자부담을 지출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요거는 지금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저희가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전용을 하시는 건 불가능하고 환차손에 대한 보존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당초에 100일로 설정하신 것을 이제 추가로 자의적으로 일반 관리비로 투입일수로 늘리거나 하시는 게 불가능한 경우예요. 네, 이렇게 네, 답변을 드리면은 좀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사정으로 인한 파견자의 워킹비자 발급이 지연되고 관광비자 유효일 마감 전에 제3국으로 일시 귀국하려고 합니다. 이때 파견자 항공료, 임시숙박비, 체재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라고 했는데 저희 이거 기준은 출입국일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인정이 어려울 것 같고 이 항공료 관련해서도 저희가 아마 투입 인력 그 상주 인력에 대해서 연간 1회까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불가할 것 같고 만약에 뭐 추가로 더 설명하실 것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건 사업 담당자한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의 당해년도 사업비를 최종 송금한 후 국내 지출 예산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유 중 하나는 향후 지급 예정인 체재비 잔액이 예산에 포함되었기 때문인데요. 현지에서 부족분을 역송금 받는 방식이 좋겠다는 조언을 받았으나 역송금 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을 고려했을 때 국내에 남은 예산으로 국내 지출을 우선 집행한 뒤 이 경우 체재비를 끌어다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현지에서 송금받은 사업비 잔액 중 체재비 잔액을 반납하는 방식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이거는 저희 만약에 돈이 없으시면은 기관에서 먼저 기관 돈으로 선집행 하시는 걸로 뭔가 승인을 받거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역송금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요거는 저희가 좀 검토해서 다시 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사업비 예산 부족분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 기자재를 20개 구매하기로 계획하였는데 사업을 진행하다가 추가 수요로 인해 추가로 구입하려는 경우는 사업계획 변경, 예산 변경을 통해 세부 산출 내역을 변경하고 부족한 부분은 일반 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우선 기자재는 저희가 상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런 상한 기준이나 이런 거 다 고려하셔서 사업 담당자랑 좀 논의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자재 수량도 다 변경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기자재 리스트를 그 실행협의 단계부터 약정 체결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시면 이런 리스트도 다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변경을 하시고 뭐 일반 관리비를 사용하시더라도 변경하신 다음에 집행을 하셔야 적절할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정부 관계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대상 성과 공유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에게 참석비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 경우 행사 시 식사 제공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요거는 저희 식비 편성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뭐 설명을 해주시지 않은 사항 중에서 뭐 고려돼야 될 상황이 더 있다라고 하시면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 저희 예산 편성 지침에 요거는 좀 명료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접수된 질의는 여기까지가 전부고 뭐 현장에서 추가 질의 희망하시는 경우도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추가 질의해 주시면은 저희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저는 여기까지 질의응답 안내 드리고 마무리 김성렬 과장님께서 마저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받은 질의 내용과 사전 질의 내용들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좀 더 깔끔하게 서면으로 보시기 편하게 정리를 해서 오늘 회계교육 영상 자료와 함께 다크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다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니 그때 확인 후에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장 질의 없으시면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회계교육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를 측정해서 내부 조직의 개선 지표로 활용하는 평가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코이카는 매년 2가지 고객 만족 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코이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자체 고객 만족도 조사가 있고, 다른 하나는 오늘 말씀드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PCSI 조사로 이제 공공기관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이고, 또 이제 기재부는 매년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PCSI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PCSI 그 조사는 코이카 서비스 이용자 대상으로 그 이제 이메일을 발송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고. 그리고 PCSI 그 설문은 서비스 품질, 그리고 비교, 사회적 책임, 여기 내용을 보시면, 여기 이제 기준을 보시면 저게 이제 이 질문 내용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비교 평가, 전반적 만족, 성과 영역, 이렇게 총 5가지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설문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모든 문항은 이제 0점에서 10점까지 11점 척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2024년도에 진행한 PCSI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전체 PCSI 점수가 이제 그 88.7점으로 나타났고, 전년 대비 1.2점이 하락한 그 이제 점수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그 사업별로 보면은 코이카에서 그 추진하고 있는 연수 사업이 91.7점으로 가장 높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시민사회 그 영역에서는 총 89.6점으로 2023년도 대비 2.2점 정도가 이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PCSI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연말, 그러니까 12월에서 그 다음에 1, 2월 안에 진행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이메일로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국내 고객의 경우에는 전화로 이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 해외에 계시는 고객분들에게는 이메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메일은 이렇게 제목이 여기 보시면 영문으로 이렇게 이 제목으로 항상 매년 동일하게 이제 그 메일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오늘 참여해주신 시민사회 파트너 모든 분들도 저희 코이카의 고객이고 PCSI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랜덤으로 조사 대상자가 설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그 메일이나 전화를 받으시진 않겠지만, 아마 이제 누구나 이제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도 초까지 진행되는 조사를 위한 전화나 이메일을 드리면 좀 응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이 조사 결과가 저희 이제 기관 평가에 또 반영이 되고, 또 이 기관 평가가 나아가서는 저희 이제 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조사 요청을 받으시면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